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강경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교재는 322페이지의 개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2쪽이요. 이제 강경애는 일제강점기라고 나오죠. 일제강점기의 하층 여성이다. 맞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사회주의 의식을 가지고 문제적 공간인 간도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8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작품 활동을 했고요. 이 간도가 이제 상당히 중심적인 그런 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으로서의 체험 이런 것들을 참 잘 썼고요. 또 궁핍의 체험이죠. 궁핍의 체험. 이런 것들을 잘 쓴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23쪽에 이제 보시면 작가 소개가 나와요. 자, 교재 323쪽을 보세요. 자, 거기 이제 보면 작가 소개가 나오는데, 강경애는 1906년에 태어났다고 나오죠. 1906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났다고 나왔죠. 4세 때 부친이 사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장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8세 되던 무렵에 이제 춘향전을 통해 상을 익히고 고대 소설을 많이 읽었다. 그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읽어줘서 도토리 소설쟁이다. 키가 작은데 소설을 이제 읽어줬다는 뜻이겠죠. 이런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1년에 평양 숭의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이런 사생활 감시 통제 이런 게 심해서 이제 동맹유학으로 불거졌고요. 1923년에는 이제 시위 주동자로 지목되어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주동과 여기 나오죠. 따라서 양주동을 따라서 1924년에 이제 봄에 상경을 해서 금성사에 있었고 또 문학 공부를 하고 또 동덕여학교 3학년에 편입해서 또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동덕여들 여학교를 중퇴를 하고 장현으로 돌아와서 이제 언니가 경영하는 그런 그 서선 여관에서 지내면서 또 문학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홍풍 야학교를 열어서 무산 아동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민지 현실에 이제 1920년대 말 이제 식민지 현실에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우회라고 하는 장현의 그 지혜가 설립이 되니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31년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 파금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것을 이제 독자 투구 형식으로 발표했고 뭐 여러 작품들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자, 324쪽에 이제 보시면 셋째 줄에 그래서 1931년에 장영군청이 부임한 장하일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나 장하일의 조혼한 아내가 나타나자 장하일과 장년을 떠나서 인천에서 품팔이하면서 지내기도 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후에 인간 문제라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인간 문제 이런 작품의 이제 어떤 소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제 대표작은 소금이죠. 강경의 대표작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여러 작품들을 쓰다가 1938년 5월에 이제 검둥이 이게 미완성 작품이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1944년에 작고하게 되는데 38세로 이제 세상을 하직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에는 박화성과 더불어 박화성도 여류 작가죠. 프로문학 진영의 수준 있는 여류 작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작품 세계를 보면요. 젠더, 계급, 민족이라고 나오죠. 젠더. 우리가 이제 젠더라는 건 좀 설명을 좀 하면 이 젠더와 섹스가 있어요. 근데 젠더는 일종의 뭡니까? 사회문화적인 성이죠. 사회문화적인 성. 이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는 남자로 태어나면 뭐 우리가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면 파란 옷을 입히고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분홍색 옷을 입히고 이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젠더가 되는 거죠. 남자는 이런 옷을 입어야 또 남자는 로봇을 이제 구입을 해주고 여자아이는 인형을 구입을 해주고 이런 것도 다 젠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경에는 이제 처녀작 파금을 시작으로 이제 파금에서부터 검둥이까지 이때가 이제 한 8년 기간이에요. 8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2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강경의 작품에는 여성으로서의 체험, 또 하층민으로서의 체험이 나오죠. 여성, 그 다음에 간도 이런 체험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여성 작가로서의 삶을 이제 많이 썼고요. 또 궁핍한 현실 이런 걸 많이 썼고요. 그런 걸 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일종의 식민지 시기. 식민지 시기는 이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간도 이주민의 생활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의 두 번째는 하층이죠, 하층. 이 하층이라는 것은 계급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하층민으로서의 궁핍한 생활이죠. 하층민으로서 아주 궁핍한 생활. 이걸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성이죠, 여성. 여성은 이제 젠더죠. 그래서 여성 특유의 시선으로, 여성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한 식민지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327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327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27쪽을 넘어가 보면 이제 여성의 체험과 여성적 글쓰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1920년대에는 이제 보통 여류 작가 중에 나혜석이라는 화가이면서 작가인 나혜석과 함께 이제 제1세대 여성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성의 삶이 이제 어떤 그런 문제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경리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여성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박경리 작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박화성 작가 같은 경우 2세대 여성 작가분이죠. 2세대 여성 작가가 이제 박화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경의 32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성주의 인식은 본격적인 데뷔작인 어머니와 딸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이제 일종의 본격적인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 지금 뭡니까? 가부장제, 그런 억압 속에 놓여 있는 어머니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자각, 이런 것을 시작하는 이제 딸과 이런 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신여성의 삶에 가해지는 가부장적인 계급적 시대적 억압, 갈등을 보여준다. 자, 이 부분 밑줄 쫙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부터 문제의식을 보여준다까지 쭉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인 오기에게는 두 사람의 어머니가 있고요. 하나는 소작인의 딸, 지주에게 유린당하고 버림받은 후 자포자기한 채로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 이뿐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생 강수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으나 기생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후 아들 봉준을 키우며 오기를 거두어 삶의 희망을 마련해준 시어머니 산호주다. 그래서 산호주는 이웃에게 흠모를 받고 살아가는 모범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남자를 믿지 말라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남편 봉준도 신앙문하고 신여성을 만나는 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제 이혼 후에 이제 어떤 독립 노동자로서의 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여성이 이제 처첩제도, 낡은 결혼제도 이런 가부장적인 봉건 억압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29쪽의 첫째 줄에 보면 그 강경애의 여러 여타 작품에서도 여성은 그런 그 어머니와 그 딸에서와 유사하게 비참하고 예속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여성은 되게 이제 뭡니까, 비참하고 예속적인 존재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거기 329쪽에 보면 인간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선비는 소장농의 딸로서 지주에게 강간을 당하고 공장 감독에게 성적 희롱을 당한다. 또 그 소금에서는 봉염 어머니는 중국인 지주에게 강간당하고 이렇게 나오죠. 또 지하촌에서는 큰 년이는 돈 많은 장사꾼에게 시바지로 팔려가며, 또 마약에서는 아내는 아편을 구하는 남편에 의해 중국인에게 팔아 넘겨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그런 그 예속적인 존재로서 여성을 많이 그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밑에 나오죠. 하층민의 궁핍을 재현한다. 이 하층민의 궁핍, 이것에 대해서 재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돈이 없어서 한의사의 치료도 거부당하고 죽고 딸을 유린하고 버린 데 대한 분노, 지주를 찾아가 죽이려다가 자살하는 이야기. 또 옆집에서 버린 상한 음식을 먹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야기. 출산하고도 먹을 게 없어서 팥뿌리를 씹어 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궁핍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진지하게 그려놓은 작가가 바로 강경의 작가다. 330쪽으로 넘겨보시면 첫째 줄에 보면 이제 지하촌 나오죠. 여기 두 줄 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지하촌은 강경애의 그런 그 작품 중에서 궁핍의 국한 상황을 잘 서사한 작품이며 식민지 한국의 궁핍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지하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놨죠. 지하촌. 그래서 이 작품은 구걸로 하루하루를 그 목숨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지하촌 사람들의 삶. 330페이지 셋째 줄이에요. 이걸 칠성이네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다. 팔다리를 못 쓰는 칠성이, 이웃집의 눈먼 처녀 큰년이의 사랑, 돈 때문에 팔려가야 하는 운명, 이런 식으로 이제 비극을 상당히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이 지하촌이라는 것은 무력한 장애인과 또 한 가족의 가장이죠. 이고 또 소년이고 또 이제 그 그러니까 사람이죠. 소년인 사람,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동생은 병이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궁핍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31쪽으로 이제 가보면 항일 무장 투쟁과 간도문학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강경에는 331쪽에 보면 길림성 용정으로 이주한 후에 첫째 줄 있죠. 10년간 살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황폐한 삶, 군인들이 지배하는 살벌한 현실을 목격해요. 그래서 소설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작품들이 뭐 파금이라든가 뭐 그 외 여러 작품들이 이제 그런 그 궁핍한 현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항일 무장투쟁 이런 것들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만돌린을 깬다는 뜻이에요. 강경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단편 중에 파금이라는 게 있는데 깨뜨린다는 거죠. 깨뜨린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고 금자죠. 자, 그러니까 이 파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토지를 팔아서 공부하던 형철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주를 떠나는 가족과 동행해서 항일무장에 참여를 하지만 총살당하는 이야기예요. 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만돌린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일종의 악기죠. 만돌린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해경과의 사랑, 자신의 낭만적인 꿈을 접고 민족 해방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결심,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이제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도가 강경의 작품에 등장하는 게 331쪽의 세 번째 단락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여자라는 이제 이 작품부터 이제 그 간도가 배경으로 등장한다고 나오죠. 쭉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2쪽으로 가면 332쪽. 이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강경에는 언제나 문학의 주변인이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남성 작가가 권력을 쥐고 있던 당시에 여성으로서 문단 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332쪽의 인용문 바로 밑에 단락입니다. 양주동에게 이제 우리나라 국보 1호라고 하는 양주동에게 문학 수업을 받기도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남편 장하일의 친분에 힘입어서 중앙문당 진출의 꿈이 이루어졌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월사금이라든가 원고료 200원 이런 단편 소설을 쓰게 돼요. 월사금, 원고료 200원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박함을 통해서 이제 여성 작가를 만들었고 궁핍을 잘 그리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생활과 병고 이런 것들을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33쪽으로 가보면 의존적 모성에서 계급적 자각, 그리고 소금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단편 소설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뭡니까?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예속된 여성성이죠. 이런 것을 상당히 잘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극적인 현실이죠. 그 속에서도 그런 맹목적인 모성 본능.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계급적인 어떤 각성의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개연성, 그다음에 구체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개연성과 구체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335쪽에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소금의 대부분은 인용문 밑에 봉염 어머니의 내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봉염 어머니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녀는 왜 가난한지, 또 왜 남편이 죽어야 했는지, 또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나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봉염 어머니는 335쪽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남편과 아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 가부장적 질서 속에 예속된 여성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336쪽에 인용문에서 두 단락 내려오면 이런 말 있죠. 이런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봉염 어머니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녀의 맹목적인 모성 본능,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금이라는 작품은 이제 여러분이 또 1학년 때 공부도 하셨고 해서 뭐 웬만큼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뒷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337쪽에 보면 전형적 상황의 전형적 인물 인간 문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 자, 그러니까 이 인간 문제라는 이 작품은 어떤 계급 문제와 여성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한다는 거죠. 총체적. 제기하고 있는 장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3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작품의 전반부는 황해도 용현마을을 배경으로 농민의 현실을 그리고 있고 있죠. 후반부는 인천 방적공장을 배경으로 계급의 실천 문제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38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줄거리가 나오죠. 거기 첫째 줄. 여주인공 선비는 지주 정덕호의 일꾼이었던 아버지가 소작인을 도와준 죄로 맞아 죽은 줄 모르고 정덕호의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다가 덕호의 게임에 빠져 순결을 잃는다. 한편 신철은 덕호의 딸 옥점에게 놀러왔다가 선비의 모습에 반해 결혼 약속을 따르지 않고 가출하여 인천보도에서 노동자 생활을 한다. 선비를 좋아하는 첫째는 덕호에게 반항하다가 땅마저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인천으로 간다. 그곳에서 신철을 만나 노동운동에 뛰어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어떤 소장농이나 지주, 노동자, 공장 감독, 자 338쪽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또 하층 여성, 상층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리하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계급 문제의 형상화죠. 이 계급 문제가 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 문제 형상화에는 소장농, 소장농은 지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 노동자는 이제 공장 감독이죠. 자본가. 그리고 하층 여성, 상층 남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장농 대 지주, 그러니까 A, B를 한다면 노동자 대 공장 감독, 하층 여성 대 상층 남성의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죠. 이양 대립이라고 하고요.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의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339쪽 나오죠.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9쪽에 그 사진 밑에 보면 후반부는 도시 인천을 배경으로 공장 감독과 노동자인 갓난이, 선비, 첫째 등의 대립, 노동운동 과정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층 여성인 갓난이와 선비가 상층 남성인 지주 정덕호 공장 감독에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주된 갈등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40쪽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신비와 첫째, 신철의 삼각관계는 연재소설로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다. 약간 로맨스적인 요소들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덕 지주에 이어서 공장 감독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선비의 순환은 애정관계에 있는 신철과 첫째가 계급 운동에 나서는 또 다른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를 자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작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41쪽으로 넘어가면요.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계급 지도라는 검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고료 200원인데 이것은 이제 남편이 제시한 사상과 나의 욕망의 대비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고료 200원은 여성화자의 솔직한 심경을 전달하는 서간체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글이라는 거죠. 서간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전적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D신문에 장편을 연재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아일보의 인간 문제를 연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가난하게 자랐지만 341쪽에 그 3번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여 여성 작가가 된 나는 결혼 후에도 다른 동지의 낡은 신발을
얻어 신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때 200원이라는 큰 돈을 원고료로 받게 되자 과거에 값어쳐보지 못했던 반지와 외투 등을 사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꾸짖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동지의 뒷바라지를 하자고 하여 부부가 다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내용의 인용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인용문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342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인용문 밑에 보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칭, 표현의 수위로 볼 때 이 다툼 이전부터 남편은 가정 내에서 나보다 훨씬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툼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일방적인 꾸짖음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런 가부장적인 것을 상당히 강경의 작가는 잘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복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남편 곁을 떠나서는 간도에 살 수 없으므로 뜻을 따르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난에 대한 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경의 작품 속에는 잘 그려져 있다라는 것으로 뭐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문학사적 의의와 연구의 쟁점인데 4번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확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강경에 대해서는 주로 간도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가의 생애 연구 자료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344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바로 밑에 강경에는 프로문학 진영의 수준 있는 여성 작가다. 카프의 이념에 충실한 작가다. 또 하층민 여성의 대변자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경에 대한 연구는 간도문학, 하층민 문학, 여성문학이라는 시각에서 이제 잘 이루어져 왔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최근 10년 이상 지속된 강경의 문학의 여성주의적 특성에 방점을 둔 연구들에서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적 시선과 섬세함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지만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인물을 계속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가의 글쓰기. 여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다른 시선에서 여전히 남성 모방적인 시선에서 그리고 있다는 게 좀 모순이고, 남성 작가가 쓴 소설이라고 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결함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써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344쪽의 마지막 단락에 인간 문제의 주인공을 볼 때 매우 잘 쓰인 프로 소설이다. 프롤레타리아 소설이라는 거죠. 근데 여성 인물인 선비를 주인공으로 볼 때는 페미니스트적 전망을 제대로 반영한 인물 형상으로 보기 어렵다. 345쪽입니다. 둘째 줄. 그래서 여전히 강경의 연구의 근본적인 난점은 이 텍스트 확정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생존 시 작품집을 출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수정본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생애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을 황해도에서 보내서 북한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간도에서 작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일찍 요절했기 때문에 그런 남한 분단과 또 거리가 있죠. 그래서 상대 평가 이런 것들도 잘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까지 강경의 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